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어때요? 예술을 향한 정열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이곳은 파리 몽마르트에 있는 카바레 물랭루즈입니다. 건물 옥상에 있는 빨간 풍차 장식 때문에 빨간 풍차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물랭루즈를 소재로 만든 영화도 여러 편 있죠. 물랭루즈는 프랑스 근대 유흥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가는 게 소원인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한쪽 발목이 없지만 매일 춤 연습을 하며 언젠가는 물랭루즈에서 캉캉을 추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혹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 그것이 어떤 꿈이든 어디든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전할 길이 없더라고요. 마침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구독자 20분께 선물을 보내주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벤트를 하면 도서 증정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여행 가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트래블 키트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세면도구 챙겨야 하잖아요. 그 번거로움을 줄여줄 기특한 제품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바디로션, 칫솔, 치약, 머리끈까지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고 밀을 재생해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 환경까지 생각한 상품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다시 책 소개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난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물랭루즈에서 왔습니다입니다. 이 소설은 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남들이 보면 이룰 수 없어 보이는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 꿈을 통해 자신과 주변 인물의 인생이 어떻게 버텨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물랭루즈는 해정동 사랑은행 사거리에 있는 소박한 술집입니다. 이곳의 사장 윤과 함께 일하는 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도희는 각자 인생에 있어 남다른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장인 윤에게는 반짝이는 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물랭루즈에서 캉캉을 추는 겁니다. 한쪽 발에 의족을 끼운 채 춤을 추는 윤의 모습이 조금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 인물들은 차츰 그녀처럼 자신들의 꿈의 끄트머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6살이 되던 해에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살던 주인공 도희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꿈입니다. 가난한 집에 남은 거라곤 엄마의 유품인 자개농과 드레스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집에 불이 나면서 다 타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담뱃불을 끄지 못하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집배원으로 일하다가 엄마의 죽음 이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아버지는 엄마가 타버렸다며 망연자실했고 도희는 그동안 미워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나중에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 사건 이후 꿈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가 되었고 의상학과로 유명한 대학에 진학했으나 학비가 없어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습니다. 복학하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의류수선을 하는 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옥상에 빨간 풍차가 있는 술집 물랭루즈였습니다. 가게 안은 조금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중앙에 무대가 설치돼 있고 주위를 둘러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유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는 매일 2차례 칸칸 공연을 했고 그때 입을 의상을 수선해 주는 것이 도희의 아르바이트 업무였죠. 물랭루즈로 출근하게 된 도희는 윤의 드레스를 칸칸에 어울리도록 수선하다가 이상하리만큼 짧은 윤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은 사고였다며 손가락만 그런 게 아니라 왼쪽 발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은 발목까지만 절단했고 덕분에 춤을 추게 되었다며 모든 준비가 끝나면 물랭루즈로 가서 댄서가 될 거라는 포부를 전합니다. 월세방 구할 돈도 부족해 오갈 곳 없던 도희는 물랭루즈에서 몰래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윤의 가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죠. 다행히 영상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이때 박 교수라는 사람도 가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파리에서 교환 교수로 있었다며 파리나 물랭루즈 이야기를 들려줬고 윤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즈음 동네에서 13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윤을 걱정한 박 교수는 매일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을 무렵 저녁 7시가 넘었는데 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윤은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 무대에 올랐으니까요. 도희는 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1시간이 지나자 휴대폰 전원마저 꺼져버렸습니다. 파출소에 가보려는 찰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인 윤이 죽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깜짝 놀라셨죠? 저도 소설을 읽다가 무척 놀랐는데요. 작품의 주인공인 도희의 집안 사정이 딱해서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지만 물랭루즈에서 윤과 김을 만나 제2의 가족을 만난 것처럼 생활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못하고 다 읽게 될 만큼 술술 읽히는 작품이니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신만의 꿈을 갖고 산다는 건 어쩌면 고독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 어떠한 것도 품지 않은 사람은 시련 앞에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꿈을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소설의 도입부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파리의 클리시 거리 한가운데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 그들이 내게 그런 식으로 공격을 가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때 나는 무방비 상태였다. 전기침이 내 몸뚱이 어딘가에 명중했고 동시에 통증이 몸 전체를 헤집었다. 쓰러지기 전 손에 들고 있던 락앤락 통이 먼저 바닥에 떨어졌다. 네모난 통이 뒹구는 걸 보며 나 역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몸속의 근육들이 순식간에 모두 풀려버린 기분이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괴성과 비명을 질러댔다.
너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작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로 줄곧 내 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아각 질러대는 사람들의 비명은 더욱 커졌고 소란이 그 소리에 다 잡혀먹혔다. 언어도 문화도 생긴 것도 다른데 비명만큼은 이렇게 선명하게 같다니. 그제야 귀는 모처럼 제 기능을 수행하는 듯 보였다. 그 때문인지 나는 아수라장 속에서 평온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심지어 내 몸이 중력을 잊은 채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 후로는 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 위였다. 침대와 냉장고, 라디에이터, 간이 탁자, 그 주변으로 의자 3개가 놓여 있었다. 내가 정신을 잃었던 동안 한국으로 이송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한 풍경이었다. 문 밖에서 몇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남자들이었으며 그들은 불어를 구사했다. 그제야 간이 탁자 위에 놓인 3개의 종이컵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지 모를 3사람이 나의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미미했다. 피곤은 무성하게 자랐다. 그런 상태에서 12시간이 넘는 비행은 곤욕 그 자체였다. 테이저건은 끔찍한 고통이 분명했지만 덕분에 푹 잘 수 있었다. 꿈도 꿨다. 나는 꿈속에서 본 것들이 증발해버리기라도 할까봐 다시 눈을 감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굳이 할 일을 찾는다면 애꿎은 손톱이나 물어뜯으며 걱정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걱정이 발현되려면 위험이나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것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였다. 샤를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내 머릿속을 맴돌던 다양한 가능성의 우려를 떠올렸다. 그 망상의 목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걱정하는 일조차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다. 억울하면 무작정 울고 싶어진다. 살면서 그 감정이 제대로 해소돼 본 경험이 내게는 없다. 억울했으나 결국 더 억울해지고야마는 이상하지만 당연한 경험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조금 더 진지하게 꿈속에 머무르는 것이 나으리라. 운이 좋으면 더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도망칠 곳이라고는 오직 그곳뿐이었다. 의자를 차지했던 주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꿈속에서 나는 어느 해변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바다는 육지보다 더 편편해 보였다. 지루하리만큼 고요한 평온 속에서 나는 물 위를 걷는 남자를 떠올렸다. 잔물결이 발등을 슬쩍 적시고 갈 때마다 베드로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라던 남자의 그 외침이 내게 들리는 듯했다. 그랬다. 다른 이들과 달리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수면 위로 발을 내딛었다. 베드로는 남자를 만나기 전엔 어부였다. 물은 그에게 친숙했을 것이다. 그동안의 생계수단이었으며 대부분의 삶이었을 테니까. 거기에 남자에 대한 믿음까지 더해지니 어느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적도 잠시 베드로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만다. 남자는 베드로에게 소리쳤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해변에 앉아있던 나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일어섰다. 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물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수면 위에 잠시 발을 대보았다. 이내 뒷걸음쳐 물러났지만 말이다. 나는 바다와 붙어있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내내 근방에 소금기에 절은 값싼 집들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20살이 돼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형태만 조금 다른 채로 실정은 비슷했다. 무슨 설정처럼 말이다. 아니, 더 나빠졌다는 편이 솔직할 테다. 성장하는 동안 나는 베드로의 믿음의 크기와 의심의 질량에 대해 부지런히 생각해왔다. 믿음과 의심보다 앞선 것, 그것의 실체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뜻밖의 미래를 꿈꿨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 그런 건 쉬이 버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갈릴레의 호숫가에서 잡은 고기를 소금에 절이고 예루살렘에 가져다 팔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그 지독한 현실의 무게도 함께 버릴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눈앞에는 근심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따르는 남자에게도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근심은 믿음을 좀먹고 자신을 매 순간 의심하게 한다. 현실과의 무수한 갈등을 들쳐맨 적 없는 사람은 모른다.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것들. 마음이 그토록 무거운데 무리를 대체 무슨 수로 걷느냐 말이다. 나는 항상 이 생각의 결말을 참 꿈도 야무졌다 로 끝맺곤 했다. 손이 까슬까슬했다. 모래라고 하기에는 유난히도 반짝이는 결정체가 눈에 들어왔다. 축축한 손바닥 안에서 그것들은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다시 바닥에 앉으려는데 내 옆에 어느새 윤이 다가와 있었다. 거추장스러운 무대 의상까지 갖춰입고 말이다. 윤 사장님? 너무 놀란 나머지 윤을 노려보다시피 했다. 윤은 쪼그려 앉아 모래를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 맛보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게 말했다. 너 또 베드로 생각했구나? 윤이 내 생각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베드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무게를 들킨 기분이었다. 태어난 척 하려고 윤의 시선을 피했고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었다. 발을 적시는 바다의 색이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녹색빛이다. 무엇보다 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다. 분명 락앤락 통 속에 넣어뒀는데 나는 이내 꿈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윤은 그러거나 말거나 또다시 모래를 집어 혀끝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거 설탕인 줄 알았니? 익숙한 내음이 파도를 따라 훅 끼쳐왔다. 윤이 품에 감춰온 잔을 꺼내 바닷물을 퍼다 맞고 모래를 조금 섞어 그것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이 말했다. 좋은 품질의 압생트야. 평상시처럼 온화한 윤을 좀 더 보고 싶은데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렸다. 뿌연 시야 사이로 저 멀리 파도에 무언가 실려 두둥실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압생트로 된 바다니까 빈 술병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변으로 떠내려온 것은 뜻밖에도 의족이었다. 윤은 물속에서 의족을 건져들었다. 어린아이처럼 해변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여러 겹으로 덧댄 풍성한 치마자락을 허벅지까지 걷어올렸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걸 보지 않으려 했다. 윤이 좀 더 편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뒤돌아 있었다. 다음에 만나. 윤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윤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뒤였다. 말릴 새도 없이 바다 위에 서 있었다. 물 위를 걷는 것으로도 모자라 캉캉 춤을 추며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 세찬 발차기를 하며 동시에 치맛자락을 잡은 두 손을 양옆으로 흥겹게 흔들어댔다. 모래사장에는 윤이 비운 술잔 하나가 꽂혀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